제29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풀이 시간인데요. 문제를 풀기 전에 29회 총평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난이도 면에서는 28회와 거의 같죠. 같다는 얘기는 28회 때도 난이도가 높아서 어려웠었는데 29회 문제도 28회 못지않게 어려웠었죠. 특히 한 1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라든지 이 구역의 이 지정 대상 지역, 이런 문제가 다수 출제가 돼서 이런 것은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이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강조했던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고,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다수 돼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점수, 예를 들어 60점 이상이면 이제 합격이죠. 평균으로. 그 점수는 무난하게 아마 도달했을 걸로 보여지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41번 문제인데요. 우리 문제가 이제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이건 A형을 기준으로 된 문제죠. A형을. 41번 이제 국토계획법 문제죠.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이건 뭐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것이 이제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혼동하기 쉬운 것은 여기 나오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 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우리는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해당되는 5번이 정답 됐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쉽게 풀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42번 문제. 국토계획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우리가 매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든가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매년 한 문제에서 꼭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네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보면 중앙행정회장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광역계획권은 지정권자가 이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죠. 그러니까는 옳게 됐고, 두 번째,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이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죠. 옳게 됐고, 세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국토부 장관, 옳죠?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요거 말고 만약에 시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국토부 장관한테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할 때는 이제 그때 또한 국토부 장관이 단독 수립이 되는 거죠. 4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우리가 시도지사, 여기서 도지사는 지정권자가 된다 그랬죠.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가. 이렇게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장관이, 그 다음에 만약에 같은 도에 있을 때는 이제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지. 시도지사. 여기서 시도지사 그러면은 이제 광역단체장이죠. 그래서 4번이 일단 틀려서 이 문제도 아주 쉽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됐네요. 5번.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여튼 광역도시계획도 그렇고 도시군기본계획도 공청회를 생략하는 경우는 없다 그랬죠.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 정치하게 돼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 됐네요. 43번. 국토계획법령상 도시지역 외라 그랬죠.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 완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 내와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시지역 외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1번 보면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150% 이내에서 건폐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밖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이 40%죠. 최대. 그러면은 1.5배, 150%니까 우리 1.5배를 곱하면 60%까지 최대 이렇게 완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적률을 200%까지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된 건축물의 높이 120% 이내에서 높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우리가 도시적 밖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주차장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틀리게 된 정답 됐고,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의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를 완화 적용하는 경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옳게 됐네요. 이 문제도 아주 평이하게 아주 쉽게 출제가 됐죠. 다음 44번. 국토계획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대상 지역,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인데 아주 이건 어렵죠. 그걸 다 암기한다는 것은. 한번 문제를 볼까요?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여기 대상 지역이 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죠. 두 번째, 철도 역사나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도 대상되고, 3번에 3개 이상 노선 교차하는 대중교통 이런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인 지역도 그렇고, 4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시고지역,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도 되고, 그다음에 5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여기가 잘못됐죠. 근린 재생 형 활성화 계획이 아니라 도시 경제죠. 도시 경제 기반형이죠.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대상인데, 요거는 좀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것이고요. 다음 45번 문제. 국토기획법령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1번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동구를 설치한다. 그렇죠? 이것도 과거에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정비구역이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이 만약에 200만 제곱 초과할 때는 이제 시행을 하는 자가 설치하는 거죠. 옳게 됐고, 두 번째, 공동구 관리자는 옳은 것은 하니까 일단 정답이 된 거죠. 두 번째, 공동구 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10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세 번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를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지연했다 이거죠. 이럴 때는 여기가 1년이 아니고 2년이죠. 2년 이내에 매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2년이 경과를 하면은 우리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든가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이제 일부,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신청할 수가 없다니까 틀렸죠. 우리가 도시군계획 결정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니까 틀렸고. 5번.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소요하고 있는데 10년이 아니라 우리가 20년이라 그랬죠. 20년. 그래서 20년 된 다음 날에 이제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개발 부지에서 과거에는 단독 문제로 매년 꼭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일부가 됐지만은 하여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네요. 다음 46번 볼까요? 국토계획법령상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여기 또 우리 처음 출제가 됐는데요.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지역. 이것도 단순하게 암기하는 건데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죠. 1번에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우리가 이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 보전 지역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유보 용도라든지 보전지역에다 하는데 이 주거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이런 상업지역 이런 데다는 지정할 수 없죠. 녹지지역에 지정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번은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1번 답이 됐고, 나머지 2번 보면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러한 3번 개발 수요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된 예상되는 이런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주변 토지 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러한 교통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는 지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유보 용도라든지 이런 보전지역에다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가 됐네요. 47번 문제. 국토계획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아파트라는 일단 정의를 보면, 아파트라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의 주택을 아파트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우리가 4층 이하에 하나는 지역이 있죠. 우리 계획관리지역 4층 이하에 하나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계획관리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도 우리 저층이라는 게 4층 이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이 유통상업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는 근린 아니면 일반 중시사업은 가능하지만 유통사업은 안 되죠. 일반 공업도 안 되고 준공업지역은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제2종 전용주거지역 이랬는데,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을 보면 공동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공동주택, 모든 공동주택, 여기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건축할 수 있는 용도 21개 지역의 것을 모두 다 암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만은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정 목적을 공부하는 것은 그 지정 목적 범위 내에서 건축 제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가능하죠. 제1종은 안 되죠. 1종은 단독 주택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5번이 정답 됐고요. 이것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죠. 쉽게 아마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48번 문제. 국토계획법령상 주민이 도시 군관계 위반을 제한하라는 경우 요구되는 제한 사항,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단 예가 나왔죠.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1번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우리가 이제 우리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항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하는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제한이 가능하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개발제한구역을 배제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동의사항이 나왔는데 우리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정비한다든지 개량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3분의 2죠. 그러면 여기서 설치에 관한 사항은 5분의 4 옳게 됐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이것도 5분의 4인데 3분의 2니까 일단 정답 됐죠. 나머지는 이제 3분의 2니까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거 3분의 2 옳게 됐고 산업유통개발진흥 지회에 관한 사항 이것도 3분의 2. 그 다음에 5번도 3분의 2. 이래서 정답. 요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아니면 중상위 정도 문제가 되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국토계획법령상 개발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가 매년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것은 기반시설 확보 제도 중에 하나죠. 1번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는 강화하여 정하는 거지 완화가 아니죠. 그래서 시행령에서 용적률을 50% 강화를 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용적률이 200%일 때 100%까지 낮춰가지고 기반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화가 나와서 틀렸고. 두 번째,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승인, 여기서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것은 없죠. 그래서 틀렸고. 세 번째, 주거상업지역에서 우리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우리 공업지역에다가 지정할 수가 있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다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되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할 때 반영하는 것 옳게 된 정답이 됐죠. 다음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한 우리 개발행위라는 것은 토지를 분할하는 것도 그렇고 물건을 쌓아놓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 물건 쌓아놓는다고 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우리 200제곱미터 초과의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증축하는 경우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죠. 50번 문제 볼까요?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단 건축물은 도시 군계획설이 아니고 조례로 고려하지 않은 그랬네요. 1번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정지구에서는 개발정지구의 지정 목적 범위에서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거죠. 옳게 됐고. 두 번째,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토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렇죠. 항상 하여튼 강조한 것이 요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옳게 된 거죠. 조례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 번째,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장래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주택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주택과 배치되는 이런 시설들, 예를 들면은 우리 장례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위험물 저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리게 된 정답이 된 거죠.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설치할 수 없죠. 네 번째. 방제주기에서는 용도지간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하게 되고 5번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도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집단취락지구는 이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는 3번만 틀리게 된 정답이네요. 51번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다음 중 가장 큰 지역 그렇게 얘기했네요. 우리가 매년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에 대해서 꼭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21개 용도 지역에 따른 최대 한도가 나왔는데 특례 규정이 나왔네요. 건폐율에 대한 거.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이건 60% 이하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이 농공단지는 70% 이하로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이런 것은 우리 80%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40%죠. 그 다음에 도시적 외의 이 개발진입지구 이것도 40%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녹지 지역에 만약에 개발진입지구, 워낙 자연녹지 지역은 20%지만 이 개발진입지구는 이거는 이제 30%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장 우리 큰 지역에서 2번인 농공단지 70%가 정답이 된 거죠. 이것도 여러분 뭐 거의 다 맞췄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다음 52번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 그랬네요. 1번에 개발지역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이건 국토부 장관,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이거는 이제 시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가 되고, 그래서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이거 국토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이것도 국토부 장관이죠. 원칙은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인데 국가계획과 이렇게 연계해서 필요한 것은 국토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만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이건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다 맞을 걸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일단 벌써 여기서 정답이 나왔죠. 2번. 이것은 국토부 장관이라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니까요. 나머지 5번 보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직접 입안한 거, 이런 도시군관리계획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고, 이것도 뭐 여러분 다 맞췄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12문제, 이것은 좀 평이하게 우리 예년과 거의 같이 출제가 됐네요. 다음 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에 관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누는 것 그러네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건 1만 제곱 이상으로 해야 되죠. 10,000제곱.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자연녹지지역, 이것도 많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 이것도 많이죠. 그러면 우리 공업지역만 3만이니까 우리 2번인 우리 니은번이 그 나머지 다 1만 제곱 이상. 이것도 뭐 여러분 다 맞췄을 걸로 보여지네요. 다음 5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1번에 국가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시행자 될 수 있죠. 우리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공부할 때 공공사업 시행자, 민간사업 시행자를 꼭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공기업들, LH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지방공사는 우리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공공사업 시행자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리 이제 건설업자들 이런 것들을 민간 사업 시행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꼭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 시행자 될 수 있는 거죠. 없다니까 틀렸고. 두 번째,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된다. 여기서 한국철도공사가 아니고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죠. 시설공단. 여기가 시행자가 되지 한국철도공사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2번이 정답이 됐고 정부 출연 기관 중에서 우리 이렇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번 정답 됐고 3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시설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는 시행자를 변경 사유죠. 이렇게 됐고 다음 네 번째 토지 소유자가 도시가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 면적 2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여기서 일단 3번이 옳은 거니까 정답이 된 거고요. 여기서 동의를 받는 3분의 2지 2분의 1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민간 사업 시행자 이 토지 소유자는 우리 토지 면적으로만 이런 식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우리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공사업 시행자는 우리 동의 없이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항하게 할 수가 없다. 여기 할 수 없다니까 틀린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만 옳게 된 정답이 됐네요. 55번 도시개발법인상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우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렇게 얘기했죠. 1번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우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인가를 받는다. 우리가 여기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는 거죠. 신고. 그래서 공고 방법 이런 거 변경도 신고하는 거죠. 세 번째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당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게 바뀌었죠. 토지 면적으로가 3분의 2고 그 다음에 총수가 2분의 1이죠. 동의 요건은 반드시 안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보면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조합원은 될 수 있는데 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임원. 근데 조합원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둘 수가 있다. 그렇죠. 50명 이상일 때 우리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도시정기법에서는 100명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대의원회를 두는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임의적이지만 50명 이상일 때 임의적이다. 그래서 100명이니까 50명 이상이 되죠. 그래서 5번이 옳게 된 정답이 된 거죠. 56번 도시개발법인상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1번에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실시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요.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실시 계획을 할 때는 특별시장 우리 특별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대도시시장한테 의견,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이런 대도시장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의견 청취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특별시장이라든가 광역시장, 도지사 이들은 이제 시장군수한테 의견 청취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시도의사, 대도시장한테 의견 청취하는 거죠. 틀렸고.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 목적,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지사를 한다. 여기서 명칭이라든지 목적은 통보하지만 여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통보지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에 관해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 때는 해당 허가를 받은 걸 간주하죠. 3번이 옳게 됐네요. 4번,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 면적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20이 아니라 10%죠. 그래서 틀렸고. 5번의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건 6개월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고요. 57번 문제요. 도시개발법률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에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걸쳐 결정할 때 그 앞서 가안전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는 거죠. 이게 옳게 됐고. 두 번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인가. 하여튼 이건 여러 번 얘기한 거죠. 옳게 됐고. 세 번째,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권자는 공람기간 내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게 되고. 네 번째,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종전토지로 오는 거죠. 하여튼 취득은 다음 날 여러 번 했던 거죠. 옳게 됐고. 다음 5번.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되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평가액은요, 환지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여기서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리게 된 정답 됐네요. 이건 정답은 좀 어렵지만 나머지는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좀 쉽게 골라낼 수는 있는 거죠. 5번 지문은 어렵지만 나머지는 이제 쉬운 거기 때문에요. 58번, 도시개발법률상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도시개발 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옳은 것 했기 때문에 일단 정답이 1번이 됐고요. 두 번째,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렇죠. 발행은 시도지사가 하는 건 맞죠. 채권의 발행 총액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우리 승인받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3번.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지자체 3년이 아니라 5년부터 10년이죠. 그게 틀렸고. 4번 도시개발 채권의 소유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것도 뭐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자는 2년이고. 5번 도시개발 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 필증을 3년간 보관한다. 3년이 아니라 5년이죠. 그래서 이것은 옳은 것 했기 때문에 1번만 옳게 된 정답이죠.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다음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률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제 기본계획이다 한 거였고요.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우리가 이제 도시정비법이 전면 개정해서 처음 실시하는 건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출제했으니까 이것도 뭐 쉽게 출제가 된 거죠. 1번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인정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정답 됐고, 옳게 됐고요.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 반영. 5년마다 반영하는 건 맞는데 국토부 장관이 아니죠.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자는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이 수립권자가 되지 이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도지사는 수립권자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 했기 때문에 정답 아주 쉽게 출제가 된 거죠. 세 번째,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살 이상 주민공론에서 의견 청취해야 되고, 네 번째,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고, 5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내용 중 정비 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죠. 다음 문제 볼까요? 도시 정비법상 조합 설립 등에 관하여 가로안의 내용을 바르게 나라는 것 그랬네요.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면 토지 등 소유자 몇 기억의 이상, 그 다음에 토지 면적으로 몇 이상의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아. 하여튼 동의 요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재개발의 경우는 4분의 3이죠. 4분의 3. 그 다음에 토지 면적으로는 2분의 1. 뭐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4분의 3이 나온 게 3번, 4번, 5번 중에, 그러니까는 1번, 2번은 일단 아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니은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일단 여기가 2분의 1이 됐네요. 일단 4번이 정답인데, 두 번째 볼까요?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몇 분의 3분의 2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두 번째는 모르더라도, 디귿은 모르더라도 일단 우리 첫 번째 기억년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됐네요. 이것도 뭐 여러분 거의 다 맞췄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청계획을 변경하자 할 때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이것도 좀 어렵게 출제가 됐네요. 사업 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 신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그렇고, 세 번째,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그렇고, 네 번째,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여기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하니까 틀린 경우죠. 없는 경우에 하나다 그랬죠. 없는 경우.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요. 정답 됐고요. 5번. 정관 및 사업시행 인가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것도 하여튼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됐네요. 다음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용어 정의 중에서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뭐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26회 때는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해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또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해서 나왔네요. 일단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거 유치원이 정답이 됐죠.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타가소, 이러한 놀이터, 어린이집, 공동 작업장,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이 정답이 됐고, 다음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에 사업 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 지방공사도 우리 시장군수 등한테 준공인가 받아야 되는 거죠. 옳게 됐고, 두 번째,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를 할 때는 동별, 세대별 또는 구역별로 사용 허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세 번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계획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이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보는 거죠. 옳게 됐고, 네 번째,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계획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조합이 해산되는 것은 아니죠. 준공인가 후에 우리 소유권 이전돼야 되고 청산도 해야 되는데 해산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정답 4번 됐고, 5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전 고시 쓴 날 다음 날에 가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64번. 도시정비법령상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요 시행 방법 하여튼 꼭 좀 공부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기억번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한, 그렇죠. 우리가 한지로 공급 방법도 가능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수용 공급방법도 가능하죠. 자력 개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관리 지원 계획도 가능하죠. 혼동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지원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거고 여기는 복리설까지는 가능한데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은 요거는 우리 재건축이죠. 재건축 사업의 시행 방법이죠. 그래서 니은은 이제 틀리게 됐고. 다음 디귿.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청구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법도 가능하죠. 한지 방법도 가능하고. 그래서 기역과 니은만 옳게 됐네요. 디귿만. 3번이 정답이죠. 니은은 이제 요거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 방법이 된 거죠. 65번. 주택법령상 용허의 정의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네요. 여기서 주택법령상의 용어 정의라 그랬죠. 그래서 주택법령상 우리가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우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공동주택으로.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우리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 건축법상에 있는데 여기 공간은 건축법상에서는 우리가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됐죠. 건축법상은. 그러나 주택법에서는 공간은 주택으로 단독주택에 포함이 안 되죠. 근데 공동주택도 우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는 우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했지만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우리 준주택으로 분류가 됐죠. 준주택에는 이제 기숙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라든가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이 준주택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가구, 단독주택이죠.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공간은 일단 해당이 안 된다 그랬죠. 건축법상에서는 구분이 됐는데 여기 주택법에서는 해당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다세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숙사 이거는 준주택이라고 그랬죠. 우리 방금 설명드렸듯이 건축법에서는 이제 우리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됐지만 오피스텔도 준주택이죠. 우리 이것은 업무시설이지만 우리 이것은 준주택이니까 여기서 기역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른 거니까 니은 그리고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과 미음 4번이 정답이 된 거네요. 주택권은상 투기가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에 국토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가열지구로 하시다. 우리가 투기가열지구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권자가 되고 시도지사도 지정권자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은 이제 국토부 장관만 지정권자가 되고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우리 국토부 장관만 지정권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여기서 초과 그랬는데 초과가 아니라 이하죠. 이하. 그래서 우리 1번은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시도의사는 주택의 분양, 매매, 거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리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장관만이 지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시도의사는 지정권자가 아니죠. 투기가열지구는 시도의사도 하지만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시도가 아니라 주거정책 심의 거쳐서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투기가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우리가 지정기간이 정해진 규정은 없죠. 그래서 틀렸고 4번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주택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명 분양권 그러니까는 주택으로 선정된 지위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했죠. 분양권이 제한되는 것이지 주택이 전매 제한되는 게 아니죠. 5번 조성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성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거네요. 이 문제도 그렇게 쉽게 출제는 된 게 아니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갑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해서 하게 되어 주택분양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대한 문제네요.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매도 청구할 때는 항상 시가로 한다 그랬죠. 시가로.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서를 포함해서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선정하는 거죠. 일단 옳게 됐네요. 세 번째,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다.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거죠. 안다니까 틀렸고. 다음 네 번째,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 5%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는 5% 미만일 때 이렇게 넘는 경우가 아니라 미만일 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할 때 넘는 경우에는 매도 청구가 안 되죠. 5번 갑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갑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1년이 경과, 2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는 1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있는 거죠. 그래서 없다니까 5번도 틀린 거죠. 2번만 옳게 된 정답이 됐네요. 68번 주택분양선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설을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 옳은 건 1번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기획법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규정인데 건폐율을 완화할 수는 없죠.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거죠. 1번 틀렸고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에 해당하는 현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70%가 아니라 30% 이상에서 60% 이하에서 조례 정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거죠. 70%니까 틀렸고 3번 사업체는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되고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사업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 토지 공급 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이것도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요 토지 부속 토지는 기부채납하는 거죠. 체납하는 걸로 간주하는 거죠. 5번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산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 방법으로 의하는 거죠. 5번이 옳게 된 정답 됐네요. 다음 69번 주택분양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에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제 자금에 따라서 우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민영주택이라는 것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우리는 민영주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민영주택인데 국민주택이 되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이렇게 사업주체 중에서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면 그것은 이제 국민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앞뒤가 안 맞게 됐기 때문에 1번 틀린 것이고 그래서 민영주택이라는 정의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 전용 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 그렇죠.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이런 공공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규모로 이렇게 건설한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죠. 그러니까는 80제곱미터니까 우리 수도권에서는 85제곱미터 요 이하로 이렇게 한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이 되죠. 옳게 된 거죠. 일단 2번이 옳은 정답이 됐고요. 이것도 뭐 쉽게 아마 골라낼 수가 있는 거네요.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려면 자금의 50% 이상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야 된다. 이런 50% 이상 이런 규정 없죠. 네 번째, 다세주택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할 면적으로 한다. 우리가 다세대, 이건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의 주거 면적 산정할 때는 우리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틀렸고. 5번.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은 주거적 면적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제외하는 거죠. 제외를 하게 돼 있고. 2번만 옳게 된 정답이 됐네요.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70번. 주택권은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후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가 없다. 탈퇴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죠. 그래서 없다니까 틀렸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총회 의결로 지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고. 다음 세 번째, 조합의 선임을 의견한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총회의 경우, 그 다음에 창립총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죠. 원칙은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하는 건데, 그래서 창립총회라든지 이렇게 선임 의견 이런 것은 우리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되죠. 3번이 옳게 된 정답이 됐고, 4번.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한 거로 조합원을 충원해야 돼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5번. 조합원 임원이 근고 이상 실형을 받아 당연 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하여 행하는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3번만 옳게 된 정답이 됐네요. 71번. 주택권해상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에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아놓던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거죠. 옳게 됐고. 두 번째,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다음 세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체가 경매로 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경매나 공매로 이렇게 해서 상실했을 때는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 취소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인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리게 된 정답이 됐고요. 다음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다음 5번에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사업비 10%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죠. 다음 72번. 건축권에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그렇죠. 이 다중이용 건축물도 우리 26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근데 또 출제가 됐네요. 단 16층 이상 건축물은 이제 아니고 16층 이상은 무조건 이제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면적 합계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관광휴게 시설이 해당이 안 되죠. 우리 관광 호텔은 이제 우리 5,000제곱 이상일 때 다중 이용 건축물인데, 그다음에 판매시설이라든지 여기 있는 여객용, 종교시설, 종합병원 이건 뭐 다중 이용 건축물 되죠. 5,000제곱 이상일 때. 그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과거에 26회 때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우리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인데 동물원, 식물원이 나와서 이제 틀리게 된 정답이 한번 출제가 된 적도 있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고요.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게 출제된 거네요.
다음 73번. 건축권에서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요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거죠.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1번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건 규모 관계없이 다 우리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처마 높이가 10m인 건축. 그렇죠. 9m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근데 10m니까 대상이고. 다음 세 번째,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인. 그렇죠. 10m 이상이면 되니까 10m도 대상이 되죠. 다음 4번.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 우리가 목구조 건축물은요, 5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층수로 할 때는 우리가 3층 이상일 때 우리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목구조 건축물이 아닐 때는 우리 200제곱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2층 이상만 돼도 되지만, 목구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출 대상이 아니라 4번이 정답이 된 거죠. 다세대 주택, 이 공동주택이죠.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규모 관계없이 우리 제출 대상이 되는 거죠. 74번. 건축권에서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신고 대상 문제죠. 신고 대상 문제인데요. 1번 보니까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이 피난 계단 증설. 이거 약간 좀 응용을 했죠.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뭐 이런 것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이런 거 우리 대선이라고 그랬죠. 대선. 우리 대수선은 여기도 이제 대선이 나왔는데요. 우리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 대선. 이거 신고 대상이죠. 왜냐하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요 미만인 대선이 신고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거 2번 먼저 보면 180제곱미터고 2층이니까 신고 대상이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연면적이 150제곱, 요건 대상이 되는데 이거라는 것은 엔드죠. 3층이니까 안 되죠. 2층이면 이제 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1번은 신고 대상이 아닌 허가 대상이 된 것이고. 세 번째,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의 방화벽을 이렇게 수선하는 것들, 이런 거 우리 해당하지 않는 것 했으니까 우리 이것도 우리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화벽을 이제 수선하는 거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층의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2층은 30제곱미터인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인씩.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우리 100제곱미터 이하 이런 건축물은 건축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죠. 그러니까 50 더하기 여기 30을 더해도 80이니까 100 이하에 해당이 되죠. 이런 거는 신고 대상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인 이 단층 건축물 신축, 이거 대상이 되죠. 근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바닥 면적 합계로 할 때는 바닥 면적 합계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우리 신축은 안 되고 증축, 우리 개축, 재축만 신고 대상이다. 요거 좀 유념해 주시고. 근데 여기서는 바닥 면적, 여기서 연면적에 우리 100제곱 이하가 되니까 우리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만 우리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다음 75번. 건축주인 갑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하면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용도 변경에 대한 문제도 매년 나온다 그랬는데요. 요건 좀 약간 케이스 문제로 나와서 약간 어려운데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그랬고, 여기서 유념할 것은 병원. 요거는 우리 의료시설인데 우리 의료시설이고, 요거 서점은 우리 근린생활시설이죠. 1번 보면 갑이 용도 변경을 위해서 건축물을 대선하고자 하는 설계사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대수선
대수선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다음에 3층 미만인 대수선만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3층 미만만. 근데 이것은 4층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니까 1번 틀렸고. 다음 우리 2번. 갑은 건축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을 신고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용도 변경에서 신고인지 허가인지 우리 따져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하여튼 29개 세부 용도를 9개 시설 구분을 묶었는데 요걸 첫 글자를 따서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 통신, 문화, 집회,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군, 주거 업무, 기타. 그러면 여기 지금 병원인데 병원은 여기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 서점,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이렇게 변경한다 이거죠.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니까 신고를 하는 거죠. 만약에 위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허가를 받아서 변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고를 해야 된다 하니까 2번이 일단 옳은 정답이 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쉽게 골라낼 수가 있고, 세 번째 보면 갑은 서점에서 다른 용도로 추가해서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있는 거죠? 없다니까 틀렸고. 4번 갑의 병원이 죽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가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는 거죠? 가능하고. 다음 5번에 갑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된다?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5층 이상이 되는 공연장 등이 설치 대상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만 옳게 된 정답이네요. 76번 건축법상 건축물 바닥 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에 벽, 기둥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탄선으로 들어선 수평 투명적으로 하는 거죠. 옳게 됐고 두 번째 승강기 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3번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 산입하지 않죠. 공동주택이라든지 공중통행, 주차 이런 것으로 할 때는 산입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산입한다니까 3번이 틀린 정답이 됐고 4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적용시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5번 건축물 노대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면적, 노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이라 했죠.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거죠. 다음 77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해 이번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도 여러 번 강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는 제일 우리 하는 게 무허가,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 이거는 100%를 부과하는 거죠. 100%. 그 다음에 우리 용적률과 건폐율과 따질 때 용적률은 90%고 건폐율이 80이죠. 그 다음에 신고를 아니하고 만약에 했을 땐 이건 70%죠. 그럼 가장 우리 높은 순서대로 그랬네요. 그래서 높은 순서대로 했으니까는 리얼이 가장 높죠. 리얼이 나온 게 4번하고 5번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90% 기억이고, 그 다음에 80 니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디귿 70% 4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으면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네요. 다음 78번 건축법상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거는 좀 약간 어렵네요. 그래서 우리 건축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하는 거. 1번의 교육연구시설 등이 학교 대상이죠.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도 그렇고, 제2종 근린생활 다중생활시설, 이런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대수가 300세대나, 여기가 잘못됐죠.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 암기지만, 우리 처음 접하는 문제가 돼서 여러분 약간 좀 어렵게 됐네요. 다음 79번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 그랬죠.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했다 위탁 가능하죠.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이다. 그러니까 국외로 3개월 이상만 하면은 우리 위탁 경영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번 선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취임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없을 때도 그렇고, 농업법인 청산 중인 경우도 위탁 경영 할 수 있고, 5번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2개월 가지고 안 되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위탁 경영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이것도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다음 80번 마지막 문제네요. 농지법령상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에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농지 전용에 해당하냐. 그렇죠. 이렇게 방풍림 이런 부지로 사용하는 거. 이건 우리 전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옳은 것 했으니까 정답이 됐고, 다음 두 번째 전용 허가 받은 농지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농지 전용 신고를 한다. 요거 신고가 아니라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건 전용 허가 없이 전용이 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니까 틀렸고, 4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업림부 장관에게 농지 전용 신고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농업인 주택은 신고 대상은 맞는데, 이때 신고는 농림부 장관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한테 하는 거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하게 돼 있고, 5번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가손의 목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농지 변경할 수 있는 거죠. 못한다니까 틀린 거죠. 전용 신고라든지 아니면 허가라든지 협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전답가손의 지목으로 변경 가능하죠. 그래서 옳은 것 했기 때문에 1번만 옳게 된 정답이 된 거네요. 이상 29회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29회 기출문제를 보니까 우리 28회와 비슷하게 난이도가 아주 높았죠. 높은 것은 이제 이해를 해야 정답이 도출할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요.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께서는 이제 단순 암기 유지 공부보다는 우리 이제 이해 유지 공부를 해서 우리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공법은 분량이 일단 많지만 공부한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 이제 공법이니까, 이제 공법도 여러분들은 2차 과목에서는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공법이 점수가 잘 안 나오지만 공부를 이해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되니까요. 앞으로 공부할 때는 제가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해를 해서 따라만 주면은 여러분이 얻는 점수는 충분히 얻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죠.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